네, 정치 생쇼로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정치 두뇌를 키워드리고 근육도 키워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생쇼 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청 경선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이 왜 충청도부터 경선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를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셨어요. 충청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충청도를 아니 지금 충청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아요. 호남보다 그렇죠. 인구가 더 많고.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가늠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긴장도를 높이는 형태로 기획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구 작은 수가 적은 데부터. 지역부터 네, 이제 그쵸. 순회 경선으로 가야 그래서 된다. 이제 갈수록 고조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인구 12% 당내 경선 포션도 12%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그냥 판가름이 나버리면 그냥 맥이 다 빠지거든요. 뒤에 일정들이.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미 그 대세가 결정됐다 그렇죠.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거 처음에 일정 짤 때는 충청부터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충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기선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일정 여기다 앞에다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충청이 또 굉장히 다양한 지지 성향을 띠니까 그렇죠. 조직세도 다양하게 지금 있고 하니까 여기는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온 자신 거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좀 있지 충청도부터 않았을까. 먼저 그렇죠. 하도록 하겠다. 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진영 교수님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연고에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충성에서 했다. 중립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잘못된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2년도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 경선이 처음 시작됐을 그렇죠. 노무현 후보. 때부터 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예. 뭔가 하면요. 당원 수나 인구 수가 적은 곳부터 그다음에 서울에서 먼 곳부터 동서에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당시에 제주도 먼저 했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울산 했고, 그다음에 네. 광주 간 광주에 거죠. 있고 그다음 대구로 갔습니다. 예. 근데 2002년은 해보니까 세 번째 광주에서 그냥 판가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광주를 또 뒤로 밀었어요. 네. 네, 그때만 해도 그게 좀 괜찮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오픈 프라이머를 할 때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에서 하는 이유가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곳에서 해서 계속해서 긴장도를 높이자 네.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충청의 당원 수가 7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PK가 당원이 4만 명이에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TK가 15,000명, 강원이 15,000명. 애초에 7만 명이면 당원 전체의 한 10% 이상을 오픈해 버린 겁니다. 세 군데 지역을 합친 것보다도 그쵸. 많은. 네네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초반에 너무 빨리 결정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뭐 좀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경선 룰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다음 경선들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우리 5년 후에 해야 되잖아요. 제주, 울산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맨 먼저 하는 거. 예, 예, 인구 수도 적고 그다음에 또 수도권에서도 멀고 또 웬만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제주, 울산 연고 후보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산양봉 김형호 벌꿀. 자, 이 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율산양봉의 김형호 벌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35년 경력의 프로 농부가 직접 생산과 가공, 판매까지 올인원으로 진행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꿀입니다. 김형호 벌꿀은 탄소 동위 원소비 마이너스 23.5 이하의 천연 벌꿀만을 판매합니다. 좋은 거겠죠? 탄소 동위 원소비란 사양 벌꿀과 천연 벌꿀을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인데 아카시아는 마이너스 23.5%, 야생화는 마이너스 22.5%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사양 벌꿀, 그러니까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 낮으면 천연 벌꿀로 구분됩니다. 김형호 벌꿀은 국내산 100% 천연 벌꿀로 농촌 육융복학 산업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지식 농업인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열가공 처리로 꿀을 생산해서 그 과정에서 천연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김형호 벌꿀은 저온 농축으로 영양분 파괴를 최대한 억제한 고품질의 벌꿀을 생산합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죠. 추석을 맞아서 이미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5% 추가 할인에 전 품목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품 야생화꿀 또는 아카시아 꿀 350g 17,100원부터 2.4kg 66,500원까지 다양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추석 선물용 2종 세트 아카시아 꿀 670g, 자파꿀 670g 해서 57,000원. 편하게 한 포씩 먹을 수 있는 꿀 스틱 선물 세트 아카시아 20호, 자파 10호 해서 33,250원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자파예요? 뭐예요? 아카시아. 네, 그렇습니다. 요거 20개하고 자파 10개 해가지고 33,250원. 야, 이거 어떻게 그런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까 싶네요. 정말 파격적인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추석 선물로 딱 좋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양봉 농장 율산 양봉이 생산하는 믿을 수 있는 김형호 벌꿀을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좀 드셔보실까요? 네. 뭐는 아이고, 이거 한번 좀 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꿀 잘 안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에이, 이런 건 먹어줘야 돼. 이게 진짜 벌꿀이니까. 예. 진짜 꿀이네. 진짜 이거 꿀이야, 진짜 꿀. 진짜 꿀이에요. 어릴 때 우리 과수원에서 먹던 꿀하고 음, 그 맛이다. 너무 좋습니다. 꿀맛과도 같습니다. 그래요. 이 예전에 저기 연애할 때 그 맛입니다. 네. 약간 사과 맛이 뒤에 나네요. 진짜니까. 이게 너무 그 좋네. 아유. 아카시아 꽃이 우리는 막 천대하잖아요. 네. 근데 이 꿀 이걸로도 좋고 필리핀 나라의 국화가 아카시아 꽃이에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율산 양봉의 김형호 벌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 또 받는 계절에 김형호 벌꿀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또 드리면 또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여러분. 김형호 벌꿀 기억해 주시고 배송비가 없는 김용민닷컴에서 많은 구매 바랍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민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민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민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민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생쇼 본격적으로 판세 분석부터 갈 텐데 우선 그 현재까지의 여당 후보 판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 후보 판세는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가 54.72로 총천권 순회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 이낙연 후보가 18.19예요. 그래서 28.19. 28.19죠. 예, 네. 기분 나빠합니다. 지금 그렇죠. 가뜩이나 기분 안 28.19도 저조한데 28.19라고 하면 예. 진노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 2위 후보가 격차가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3, 4위가 또 격차가 여긴 별로 없어요. 7.05, 6.81 그리고 이제 5, 6위가 2.37, 0.87 박용진, 김두관 후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숫자가 이제 확인이 된 상황에서는 격차가 큰 1, 2위. 예. 네,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이어지는 순회 경선 대구 경북 그다음에 강원 1차 슈퍼위크 전부 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호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가 후보 사퇴까지 검토했었다 뭐 이런 얘기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요? 물론 아니라고는 하고 충청 경선 있고 그 다음 날인 네, 월요일에. 월요일에. 오. 왜냐하면 일정을 다 취소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 들어가고 어저께 네. 모 음식점에서 참모진들이 잔뜩 모여갖고 술을 엄청 먹었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일단은 네거티브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좀 고백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아요. 네거티브까지 하면 이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오늘 250조 규모의 뭐
경제 부흥 네. 방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공약이 없어서 이 형님이 이렇게 저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탓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로 가장 손해를 본 사람들은 3, 4, 5, 6등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1, 2등 양자 구도, 네거티브의 양 주체로 표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추미애 후보라든가 정세균 후보를 찍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사표 심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1, 2등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도 예상치보다 몇 프로 좀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예상치보다 10% 이상 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의 역효과가 바로 이런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경선 끝나버렸습니다. 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벌써.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경선 룰 짜신 분들이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 생각 안 하고 짜신 강훈식 룰이다. 선거기획단장,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선기획단장. 당 기획단장이 짜긴 하지만은 결정은 지도부 전체에서 했을 겁니다. 그냥 좀 안일하게. 근데 왜 충청도부터 하자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좀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네. 특정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 이런 의도가 보인다고 하셨고. 양승조 후보요? 그런가요? 아 진짜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컷오프 충청도의 표심이라는 게 늘 이렇게 한쪽으로 잘 치우치지 않고 좀 이 분산돼서 조직이 먹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서 판가름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 누구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꾸로.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저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론조사가 계속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일단은 좀 엇비슷하게 해놓고 그 다음 호남 가서 뭐 단일화를 하든지 합쳐가지고 좀 얻자 그런 동선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생각을. 그것도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큰 아무래도 그림이 있었다. 조금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굳이 충청권부터 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게다가 또 저 충청권의 네. 그 의원들 보면은 대개는 이제 비이재명이 많아요. 비입장이 많죠. 예. 네. 정세균계 쪽도 많고 정세균 쪽으로 간 의원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처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엇비슷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호남 가서 이제 완전히 전세를 뒤집자 이렇게 좀 한 거였는데 그게 그 사이에 이제 네거티브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다 이도저도 안 되게 돼버린 거 그렇죠. 같아요. 그 지난번에 2017년도에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이 정세균계 의원이 맞아요. 많아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또 정세균 캠프를 짜다 보니까 충청권에서 조직력은 정세균 후보가 굉장히 셀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건데 결국 뭐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죠. 그렇죠. 아 네. 그래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심은 총알처럼 빠르게 변한다. 게다가 가장 그 정치 의식이 높은 분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에서 조직에 의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난센스 아닙니까? 그렇죠.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서 조직 그 200만 가까이 그렇죠. 모았다고 하는데. 네.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정치 인생 20년, 30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 단순히 경선 기간 동안 이 캠페인을 잘한다고 해서 뒤집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개혁 진보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해 오신 역사가 아니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20년 역사를 다 들여다보고 내리는 판단이 지금 뭐 일과적으로 어디서 뭘 폭로했다, 어떤 공약을 내놨다 이걸로 지금 유권자들이 승부하는 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당내에서도 비주류고 마이너였지만 굉장히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역대 정권 중에 정치적 이념 성향으로는 가장 진보적 입장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문재인 있어야지. 대통령이. 네. 행태적으로 이번에 좀 온건할 뿐이지 이념 성향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론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일수록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일수록 경선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북 이런 데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이유를 좀 제가 알아보니까 바닥의 조직이요 엄청나게 많이 조직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골간 조직은 아닌데 무슨 기본소득, 무슨 뭐 대동세상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조직이 아주 바닥에 그냥 엄청나게 깔려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관갈했던 것 같아요. 그 조직이 얼마나 그렇죠. 많았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 이제 그동안에 최초의 비주류적인 인사가 이제 주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내부의 문화랄까 이 정치 문화가 그 정치 문화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다 그냥 쏠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시대 정신하고 좀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권리당원회의의 대의원 표심을 보면요. 네. 그게 사실은 당내 역학구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한 40% 조금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가 20% 중반대, 정세균 후보도 한 20% 가까이 되죠, 그죠? 네. 대의원 표심이 총적분에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적 조직력인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의원하고 당원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게 대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당원의 뜻을 대변하는 게 대의원인데. 당원의 뜻을 대변하는 게 대의원이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 일부 기득권되고 구태의원화된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의원이 당원 뜻과 다르다? 그럼 당원이 문제입니까? 대의원이 문제입니까? 대의원이 문제지. 당연히 대의원이 문제죠. 대의된 구조가 문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당원이 투표하면서 대의원이 따로 투표하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직선으로 그렇죠. 갔으면은 똑같은 가치를 둘 것 같으면은 네. 동일한 가치를 둘 것 같으면 대의원을 뽑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전에는 대의원의 표가 좀 더 가중치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1대1이다 보니까 예. 예. 아니 전- 그럴 것 같으면 직선으로 가지 뭐 전당원 그냥 투표로 해가지고. 전당원 투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의원을 따로 네. 만들 필요도 네.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치 엘리트의 양성이라든가 정치적 고관여층 이런 층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흔히 우리 정당 이론이라는 것은 대부분 좌파에서 나와요. 예. 열성자 조직. 음. 옛날에 그 우리 만화책 이런 거 보면 북한 같은 열성자 대회를 개최해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열성자라는 게 우리는 그냥 그죠, 열성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열성자라는 규정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원래 탑다운이에요. 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당원 조직이 그런 게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민의가 폭발하고 이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 대의 체제를 민주당은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패배 충격이 상당한 이낙연 후보. 근데 말이죠. 이제 네. 곧 TK 강원 그리고 1차 슈퍼위크가 있단 네. 말이죠. 여기는 뭐 보나마나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리할 것이 분명해 그럼요. 보이는데 또 이번 그 충청 경선에서 뭐 거의 압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또 하나의 대세가 또 형성되고 아니 대세가 더 확실하게 굳어지고 이게 광주 호남 경선까지 이어진다면은 그래서 더 해볼 것도 없이 그냥 다 끝나는 상황이 된다면은 낙연이 형이 뭐 계속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약간 이제 후보 사퇴를 검토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낙연 후보라든지 정세균 후보 2위, 3위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기권을 하잖아요. 그럼 득표율은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지지하는 네. 사람이 투표를 네. 하면 그래서 아마 지금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게이트 이게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70%로 예전에 김대중 총재가 총재 시절에 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 때 70% 정도 받고 됐었던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전당대 했다는 걸 모르는 네. 사람들이 많아. 아니 100%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 정대철 후보하고 경선을 했는데 한 70% 정도 득표했어요. 70%로 이겼었거든요. 그때 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오.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서 후보를 만들자. 어. 그러면 그게 결국 대세론으로 가서 본선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지금 여기서 아예 폭발시키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낙연이 형은 참고 안타깝게 저는 뭐 됐네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광주 전남 경선 끝나고 나면은 두 분의 총리는 후보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02년 경선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인재 후보는 조기에 사퇴를 합니다. 그렇지. 김중곤 후보도 사퇴를 합니다. 그때 명분이 뭐였어요, 그 사람들? 뭐 이제 뭐 불공정? 이야기도 불공정, 하고 뭐 그쵸, 별별 불공정. 이야기를 다 하죠. 마지막에 남은 건 누가 남았냐면은 정동영 후보만 남아요. 정동영 남았지. 정동영 노무현 후보만 남는데 마지막에 수도권인가 어디 가면은 정동영 후보가 1등도 한번 해요. 맞아요, 서울에서. 네, 지역 경선에서 이거는 네. 뭐 경선 지킴이인 정동영 후보를 맞아, 경선 응원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고 정동영 후보가 나는 노무현 지킴이다, 경선 네. 지킴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셨고 그 덕에 사실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정권의 2인자 역할을 하신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초반에. 어이구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네. 창당하고 이제 바로 의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죠. 당대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상황이면 제일 이제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 후보죠. 네. 추미애. 추미애 후보가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했던 경선 지킴이 그렇죠. 또는 1등 후보와 같이 개혁 경쟁을 네. 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 이렇게 충남에서 보입니다. 연설했을 때 네. 개혁과 개혁이 경쟁해야 한다 이런 언급했어요. 네. 그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1, 2위 후보 경쟁.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 추미애가 네. 이제 개혁 경쟁을 벌여야 된다 그 얘기인데 지금 그래요? 정치 환경상으로는 추미애 후보가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지지세가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 지금 게이트 바람이 청부 고발 사건 때문에. 이제 환경이 지금 추미애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 과반을 넘었잖아요. 네. 넘었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에게 줄 심적 여유가 생긴 거야. 여력이 표를 좀 줄 수 있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번 대구 경북 1차 슈퍼위크 득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이거 꼭 숫자 이거 우리 전망하라 또 네 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네 한번 개. 졌기 때문에. 아니 한번 두 분의 그 판단을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70% 가까이 할 것 같아요. 아, TK에서 70%요? 네, 70% 가까이 65% 이상 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 슈퍼위크에서도 한 60%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50대 후반, 60 정도? 네. 60까지 넘어가면은 진짜 어휴 이번에 또 68만 표가 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다음 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이번에 끝났어요. 이번에 아까 끝났어요,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충청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지금 뭐 또 뭘 더 해보겠다고 뭐 이런저런 공약도 내놓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 그 공약을 액션은 뭐예요? 그 그러면 공약을 내면서 아직도 기대를 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공약을 내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정권 교체 되게 어렵다. 이 후보 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세균 후보도 그 마지막 연설 때 그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한 후보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조금 더 마지막 힘을 한번 뭉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렵죠. 불안한 후보라는 얘기도 일종의 네거티브인데 아주 그렇죠. 그 어떤 저준위의 네거티브인데 먹힐 것 같으면 옛날에 먹혔지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로서 이기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 인생 역정으로서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는 정세균 후보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회의장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정치 인생에서 대권 욕심이 있다면 안 하시는 게 저는 맞았었다. 아니, 거기서 끝냈어야 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야당 10년 하는 동안에 정세균 후보가 이 당을 지켜낸 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역사적으로 정리해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못한 게 저는 좀 이 정치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좀 잘못하신 부분이 아닌가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원로로서 듭니다. 가장 지금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돼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세균 후보는 절대 안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양보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낙연 후보가 양보를 예. 하면 예. 그러면은 그래도 어려워요 지금. 만약에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합니다. 네. 단일화를 합니다. 그럼 정세균 후보의 표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충청 경선에서 3, 4, 5, 6등 표가 1, 2등으로 수렴됐던 방식으로 그대로 수렴될 거라고 봐요. 한 5, 60%는 그렇죠. 이재명 후보로 가버리고 네. 나머지 한 3, 40% 정도가 이낙연 후보로 가는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정세균 후보가 좀 보수 지향이니까 다 90%는 이낙연한테 갈 거라는 예측과 달리. 왜냐면은 이게 다 정치적인 자기 진로하고 다 연계가 그렇지 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네, 예. 몽땅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되는 후보에게 가지 안 되는 후보에게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표현이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정세균 후보 개보였습니다. 두 분이 좀 친화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친화력이 있는데 이제 정세균 후보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 옛날에 이제 까마득한 후배였는데 그런 생각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래도 이- 그렇지 지금 이 역사의 물결이라는 것은 급류일수록 빨리 오잖아요. 제가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네. 정치인인데 나하고 경쟁 상대가 오창석이면 야, 오창석 선대위원장 해줍니다. 아니 뭐 그렇죠. 무슨 영화를 더 본다고 아이고 나 참. 저는 그 정도를 넘어서 오창석을 저는 보스로서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꼭 우리 저기 오창석 씨에게 전해주십시오. 예. 제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호남의 선택도 관심인데 호남도 역시 뭐 밴드웨건 효과. 그래도 네. 호남이 또 가장 또 정치 의식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무래도 낙연이 형이 또 전라남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거기서 빛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관측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보면은 대체로 이제 1위는 이재명 후보예요. 음. 네,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지 네. 절대적으로 1위를 좀 하고 있다면 이 앞에서의 경선이 그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는 그래요. 않겠죠. 저는 사실 이제 광주 결과 보고 네. 낙연이 형이나 뭐 세균이 형이 이제 좀 거취를 정할 것이다라는 점에 또 굉장히 무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서울 서울 경기는 경기 가서는 그렇죠. 정말 참혹한 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저는 아닙니까? 그- 그것까지 다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호남도 광주 전남과 전북의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을 그렇죠. 것이라고 보는데요. 광주 전남은 아마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혁 경쟁하듯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서 우리의 흔히 하는 영향력을 분명히 하자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광주 유권자들의 전략적 판단 자체가 음. 어차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는 판이니까 광주 시원하게 한번 그렇죠. 해줘가지고 네. 이 다음 정권의 탄생에 광주가 1등 그치, 공신이다. 역할을 했다, 공신이다. 네. 저는 이런 전략적 판단을 우리 당원들이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맞아요. 전북은 조금 달라서 연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표를 좀 나눠줄 가능성도 있지만요. 세균이 형. 네. 네, 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기류가 싹 바뀌니까 예. 막 투항을 하잖아요. 다른 예. 캠프에 있다가 아니, 지금 우리 막 지지 선언하고 막. 재수 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수 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소득 반대했던 분 아니에요. 아,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올해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오래 전부터 이제 제가 부산 상황이 좀 밝다 보니까 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있었고 예. 전 의원은 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가능하면은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다음 총선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핵심을 맡고 있는 의원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동요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어제 술 엄청 먹었다니까요. 어제 술을 아, 네.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전재수 의원도 지금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부울경 총책으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근데 부산 상황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캠프에 소속된 의원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간에 다음 이제 부산 시당이라든지 뭐 이런 선거 여러 가지를 두고서 또 나름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이제 지지 선언을 하고 빨리 들어가는 거죠, 캠프에. 빨리 이제 자기가 좋은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호남을 앞두고 이 이재명 캠프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중요하냐,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본선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본선 전략? 네, 이제 뭐 끝까지 갈 호남 이번 주 추석 전 것까지만 보고 나서 본선 전략으로의 완전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지금 공략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대선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본선 전략에 대한 고민들을 빨리 들어가야 되고, 이제 말실수 특히도 안 나오도록. 그리고 이미 좀 이재명 캠프 안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들려고 이제 두 번째 밀려드는 과정이거든요. 야, 이게 그래서- 참 2018년 말이죠. 네. 그 양반 경기도지사 될 때 드러내놓고 이재명 지지한다는 사람은 뭐 없었죠. 찾기가 없었어요. 네. 김용민이 말고는 딱히 없었던 거예요. 김용민이가 도와주는 건 별로 반가운 일도 아니고 도움되지도 않지만 여하간 저도 뭐 마음속 깊이 도왔는데 아니 드러내놓고 똥파리들을 상대로 야, 난 저 이재명 지지해. 너희들이 지지한다고 막 시비 거는데 그래 지지해. 공격해. 이랬었다고 그때. 예, 근데 야 정말 상전벽했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지지 선언이 물밀듯 들어올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안에서의 경쟁과 이게 또 그렇지. 노선 투쟁. 네. 네, 엄청 노선 투쟁. 치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김용민이가 또, 네. 또 원조 또 이재명 지지자로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네. 청구서를 안 내밀겠다. 청구서 안 내밀겠다. 저한테 내미는 거 아니에요? 대신 전화해 제가 대신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김영민에게 청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청구서는 무슨 출연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출연료로. 예. 저는 이제 본선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미지라든가 이제 전문가들이 저보다도 똑똑한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노선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도화 전략입니다. 이 중도층이 어떤 중도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온건한 중도로서 좌우에서 스윙하는 중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안 하는 중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버럴한 중도라고 그치. 하는데 이 리버럴한 중도가 양이 대한민국 사이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또는 보수적 비전이든 진보적 비전이든 누가 더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강력하냐. 그렇죠. 강력하나. 강력하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후보가
흔히 우리 책도 썼지 않습니까? 마이너리티였고 그다음에 비주류였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이제 세력으로서 붙은 이 정치 세력들이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유능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실력 있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담론과 강론을 같이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 강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능적으로 큰 흐름이 필요가 없고요. 담론만 이야기하면 휘황한 황당한 소리만 합니다. 그렇지.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 전략, 조직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몇몇의 실력자들을 좀 주위에 포진시켜서 그래요. 그분들과 함께 좀 본선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실용주의라고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노선 투쟁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걸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새롭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유능한 사람 이게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약간 그 뭐랄까 이제 좀 전문가나 이렇게 좀 당에 있는 사람들 말고 외부 영입 인사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평가 나오기로는 이재명 후보와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옛날에 성남 때부터 같이 했던 분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일부적인 이야기만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가 못하면 정말 그 다음에 하는 1인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요걸 잘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갑자기 이영진 씨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 네. 경기도 외곽 조직에 지금 있는데 이 양반은 예전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어요. 평생 동지, 또 중대 법학과 동기고 이 양반은 이제 이영진 선생은 막 데모하러 다니고 막 그래서 사법고시 못 보고 시민운동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가 되고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 열고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했을 때 사무장 역할을 했는데 그 양반이 성남시나 경기도에 있을 때 외곽 조직에 있었어요. 그 성남시청도 아니고 또 경기도청도 아닌 다른 지역의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마이너리티 이재명 인터뷰하면서. 아니 그 최측근이면 누구보다도 이재명 눈빛만 봐도 알 텐데 왜 그렇게 외곽을 떠도냐 했더니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그 외곽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와서 소방수 역할을 한다든지 뭐 남들이 좀 하기 힘들어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더라도 그 지사는 점점 외연이 넓어져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평생 동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저는 뭐 이제 갑자기 사람을 바꾸는 거는 찬성하지 않는데요. 예. 오랫동안 자기가 지내면서 검증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 정치를 하는 방식은 기존에 우리 대통령이 됐던 분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기존에 됐던 분들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평화적 정권권체, 지역 등권론,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사, 나라다운 네.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대한 시대 담론을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오히려 답답한 방식으로 그걸 내려오는 알리면서 상황인데 대중적 글 확보하는 이재명 거죠. 지사는 구체적인 정책,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기본 시리즈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를 가지고 오히려 위로 올리는 강론을 가지고 담론을 쇠로 쌓는 재구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저는 의미 있고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뚜껑을 하나 덮어야 됩니다. 네네. 기본 시리즈 위에 우리 시대 정신은 그치. 무엇이다. 아. 다음 대통령이 가져야 될 가치나 패러다임은 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얹질 않으면 이게 중도 실용이라는 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이게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사실 좀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은 대선까지 좀 더 우클릭, 좀 더 중도 클릭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이걸 우리가 그건 지지하는 이해해야죠. 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이해를 되지 해줘야죠. 않겠는가. 아니 이해를 우리 해줘야죠.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2002년 11월에 무슨 큰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선 효순양 미군 장갑차 그죠. 압사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그 미군이 아마 무죄 판결이 났을 거예요. 네. 그 두 분이 돌아가신 건 6월이었지만은 그래서 막 온 국민들이 미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미국이 원래 그랬죠 사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슨 천조국이냐 무슨 상황국이냐 이러면서 막 국민들이 맞아요. 뭐 반미 정서에 맞아요. 아주 그때 정말 반미 정서 엄청 그러니까요. 강했죠. 강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이회창이 이회창 씨도 맞아요. 거기 또 편승을 집회 가고 했죠. 막 그랬죠. 그래서 네. 편승을 하는 건 좋은데 미선 효순인데 미순 효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좀 뭐랄까 속 시원하게 특유의 어떤 그런 아주 달변으로 미국을 막
두드려 팰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사실 좀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원래부터 이제 미국한테도 할 말 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거기 또 불을 끼얹으면은 그렇죠. 이건 사실 좀 집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시점이었죠. 예.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반미면 어때?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반미면 어떠냐고. 반미면 어때?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고요. 이제 이 금방 우리 김용민 PD가 이야기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도화 전략을 쓰는데 중도화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폭넓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써야 되지. 중도화 전략의 대표적인 실패자가 안철수예요. 극중이라고 하잖아요. 극중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넓은 운동장에 줄을 하나 꺼놓고 그 줄로만 가는 거예요. 양쪽 눈치만 보면서. 그럼 뭡니까? 양비론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죠. 양비론 되면 양쪽을 좌우 양쪽을 다 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흔히 하는 유럽에서 나왔던 이 혁신적 중도라는 것은 좌우의 진폭이 큰 거예요. 어떨 때는 한번 굉장히 왼쪽으로도 가보고 반미면 어때? 어떨 때는 한번 이라크 파병도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보고 FTA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좌우의 극단의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폭을 넓게 쓰는데 운동장을 넓게 쓰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중도 수렴했더라. 라는 좌도하고 오른쪽도 했기 때문에 균형이 맞춰졌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극중이라고 해서 양쪽 눈치 보고 균형만 하다면 그럼. 어느 누구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의 이익을 같은 날 만들어줄 수는 없다. 외우겠어요. 집신장 예, 예. 부산장수. 네, 맞아요. 그래, 네. 그것도 뭐 그런 면까지 우리가 이제 내다볼 만큼 네. 민주당 경선판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 그렇죠. 이제 본선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아이고, 네, 참 그렇게 됐군요. 하여간 이재명 지사 참 역시 정치는 내신입니다. 내신. 네. 평소에 점수를 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확보를 해놨어야지. 뭐 갑자기 수능이 안 왔다고 돼요. 뭐 무슨 네. 대학별 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 한들 그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에서는. 네, 이게 코로나가 만든 후보인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앞서가는 걸지도 모르는데 이재명 다음은 누가 될까? 이재명 지사 다음은 이게 10년 주기설로 보면 민주당이 한 번 더 집권하려면 또 약간 좀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좀 봐야죠. 근데 뭐 지금 현재로는 보통 이제 보면 재수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보면은 추미애 후보, 뭐 김두관 후보, 박용진 역시 이 셋 중에서 추미애 후보가 가장 조금 뭔가 이제 근접해 있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렇죠. 또 이분이 서사가 있어요. 검찰 네. 개혁하다가 뭐 네. 어마어마하게 아니 그 상대방과 맞서는 것도 힘든데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등 뒤에서 화살을 맞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부분도 빚을 졌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네. 추미애 후보한테. 저는 뭐 이번에는 이제 10년 주기설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디테일에 강해요. 잘 참고 인내하고 어질고 이런 분인데 우리 이재명 지사도 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아온 거야 이제까지. 네, 그렇지. 네, 그리고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강한 분들이 끝마무리가 좋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그렇죠. 측면이 거기는 있었기 이제 때문에 아젠다 세팅형. 끊임없이 이슈를 던질 수밖에 네. 없었어. 이슈를 던져서 이슈를 타고 핑퐁으로서 네.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강하면은 마지막까지 지지율을 저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정치는 미래를 보고 하지만은 현실의 지지율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럼 맞아요. 그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지지율 관리를 참 잘해왔어요. 네. 그렇죠. 사실 지지율이 무너지면은 힘들어요. 이 정부가 유지되기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우리 노무현 네. 대통령이 설계한 이 국가 설계가 지금도 우리 운용하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큰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지지율 관리를 못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요. 아픔도 겪었고 우리가. 네, 맞아요. 근데 또 퇴임하시고 나서 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국민들이 욕을 해댄 대통령에 대한 채무감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로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다 잘하신 거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 잘하신 건데 그 당시에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공격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어떻게 뒤집어 엎어치지 않고 아이고 그래 뭐 네가 떠들든 말든 나는 일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되었어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후에도 또 역사가 그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김